군사비, 병력 이런 모든 걸 합치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캄보디아군은 태국군의 10분의 1 전력밖에 안 돼요. BM-21이라는 카츄샤 로켓이 2차 대결 때 쓰던 거예요. 그걸 사람 맞추면 기적이에요. 태국에 놀러왔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납치돼가지고 보이스피싱 뭐 이런 데다 이것도 훈센이 좀 관련돼 있는데 납치 범죄라든가 온라인 범죄로 중국과 사이가 좋아질랑 말랑하니까 이게 중국으로부터 대신 대공미사일을 가다하는데 문제는 이 대공미사일이 이번 전쟁에서는 전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이 중국산 무기가 또 문제이다 뭐. 그때 김여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를 정상화 어쩌고저쩌고 해체하라는 얘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불안감이 좀 작용한 게 있다. 북한과 자기 김정은을 동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당이 국가고 당의 중심은 김정은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이에요. 최고 존엄이에요. 네. 자작극을 하는데 자기 집무실 상공이 뚫렸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공이 뚫렸다고 얘기합시다. 그럼 그 즉시 처형이에요. 올해까지 북한에 침투시킬 드론을 급하게 만들려고 보니까 기술적 위험성이 크다. 기술적 수준이 낮으니까 북한이 요격하지 않아도 알아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락한 무인기로 북한이 역으로 선전 심리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 의해서 만약에 격추당했을 때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의 불안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이번 사건으로서 좀 정밀하게 생각해야 된다. 조한범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시간입니다. 박사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기자님, 2025년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간에 뜬금없이 이거 왜 싸우냐, 얘네 왜 전쟁하냐 전투가 일어났는데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일단 정리는 하기 전에 네. 잘 모르겠어. 갑자기 왜 싸우냐?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먹고 살라고. 일단 정리해 주세요, 상황. 제 먹고 사는 거랑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왜 먹고 사는지가 사실 관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박사님도 이제 잘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부터 먼저 정리하면 7월 24일에 이제 첫 두 나라 간의 첫 교전이 일어나서 캄보디아가 BM-21 카츄샤라고 부르는 다연장 로켓이 있어요. 북한군도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사용해가지고 태국을 폭격했는데 여기에 민간인들도 다치고 뭐 편의점도 터지고 그랬다고 해요. 이게 대한 보복으로 태국 공군이 11시에 폭격은 새벽에 일어났고 보복 공격은 11시에 F-16 전투기 6대가 캄보디아의 군사기지를 폭격한 게 24일. 그 다음에 25일부터는 새벽부터 계속 교전하고 태국군이 특히 7개 이상의 캄보디아 기지 전방의 국경지역 초소일뿐만 아니라 후방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한 다음에 26, 27일에는 또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태국군이 캄보디아군을 밀어붙인 상황. 캄보디아의 7사단장 두옹 솜리앙 소장이 뭐 태국군의 그 포격 이스라엘제 야포를 사용해가지고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캄보디아의 사단장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가고 여기까지 해서 27일까지 가니까 휴전이 대충 되려고 협의가 됐는데 마지막에 28일 당일 아침에는 이 문제의 파타크라베이 사원 그러니까 지금 국경 충돌의 원인이 됐던 그 지역에서 계속 교전을 하다가 훈센 경호부대까지 투입돼서 좀 심해지려고 하는데 오후 3시부터 휴전 협상이 진행된 다음에 28일 자정을 기준으로 양측의 전투 행위가 멈추어 있고 지금까지도 일단은 휴전이 된 상태입니다. 박사님, 기자님, 이상한 게 이 두 나라가 이전부터 뭐 국경 갈등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전쟁까지 할 일인가 싶거든요. 어떤 이유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도 파키스탄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인도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이 떠나면서 국경 문제, 카슈미르 지역에 명확한 국경 확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똑같아요.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태국은 사실상 식민지는 피했어요. 태국은. 그래서 태국인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그 말레이시아 이쪽은 영국이 했고 네.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그러면서 그때는 태국은 시암이라는 나라였어요. 시암 왕국. 이 시암 왕국이랑 국경 확정을 위한 협정을 그때 쳐요. 그 1904년 프랑스랑 하는데 물론 영국이랑도 그 비슷한 시기 했는데 태국이 의도 터졌죠. 힘이 없으니까 뺏겼죠 많이. 프랑스는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캄보디아에게 유리하게 국경선을 확정했을 거 아니에요. 1904년에 프랑스 시암 왕국 간에 캄보디아 영토에 대한 확정 조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는 국경하고 달라요. 이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조약과 관계없이 프랑스 지맘이니까 편의대로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 지도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독도, 우리나라 영토 언제적 지도 증거로 내밀잖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지도에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시암 왕국은 영국, 프랑스한테 찌들어버리니까 지도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약이 있고 조약보다 캄보디아 영토를 더 넓힌 지도가 있는 거죠.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네. 근데 이 태국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제 원래 조약대로 된 지역, 그 지역의 제일 핵심 지역이 프레아 비헤아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크메르 왕국이 9세기에서 15세기까지 있었는데 크메르 왕국의 전성기 때는 태국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메르 왕국이 강했어요. 그 뒤로는 태국이 또 캄보디아를 지배했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비스무리한 관계에서 바로 이 프랑스가 만든 시암 왕국과의 국경 영토 조약, 그 다음에 지도 이 차이가 문제 발생한 거예요. 나중에 시암 왕국이 알았어요. 이제 태국이 정찰이고.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힘이 없으니까 태국이 그걸 점령해버렸어요. 약속대로 해. 조약대로 해. 네, 그땐 캄보디아가 힘이 없었잖아요. 프랑스가 이제 식민지에서 떠났으니까. 그렇죠. 캄보디아 힘이 없잖아요. 태국이 캄보디아의 국력의 4-5배의 최소. 그러니까 나중에 캄보디아가 보니까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어요. 이거 보라고 말이야. 이 지도가 있는데 장기간 그 지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그 지도를 인정하는 게 돼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제 그런 거죠. 야, 니네 태국 땅 돌려줘. 이렇게 해서 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캄보디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뭐 참을 수 있는데 캄보디아가 이걸 또 세계유산 등재를 시켜버렸어요. 유네스코에. 그러니까 이제 태국이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요 지역이 지금 전투가 벌어졌던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지역도 국경이 불명한 지역이 많아요. 이게 산악 지역에 무슨 말뚝을 박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료 지배하는 지역,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이 다 달라버리는 거죠. 지금 이 분쟁 지역인 요 지역에서 이제 지금 아까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캄보디아가 먼저 주레메슬에서 공격했다. 근데 캄보디아 지금 원래 우리 땅이었고 원래 우리 땅이었던 지역이 옛날에 매설된 지역을 태국군이 들어와서 밟았다. 서로 말이 같은 얘기지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군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니까 교전이 벌어진 거고 이전에 이미 5월 달에 이미 소규모 충돌이 있었어요. 양측 간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좀 복잡해요. 지금 캄보디아는 훈이라는 집안. 그러니까 지금 상원 의장인 훈센이라는 사람이 1985년부터 2023년까지 해먹다가 해먹은 거죠. 자기 아들한테 대통령 물려줬어요. 독재. 네. 자기 아들한테 총리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상원 의장을 물러나니까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재밌는 게 있어요.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한일 관계처럼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태국은 또 누가 장악하냐? 탁신이라는 집안이. 탁신 친나와시라고 하는 총리가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나서 재밌는 게 탁신의 여동생도 총리가 됐고 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탁신의 막내딸이 또 총리를 했어요. 태국은 군사 쿠데타의 나라인 거 알죠? 성공한 것만 20번, 안 한 거 한테는 30번이에요. 몇 번 한지도 몰라요. 탁신이 나왔을 때는 탁신의 이 장기는 뭐냐? 서민 행보, 서민 코스프레. 서민도 아니에요, 재벌이에요. 서민들 친서민 정책을 하면서 태국 왕실과 태국 군부하고 대립을 했어요. 탁신의 힘은 민중, 그 다음에 이쪽 그 왕실과 군부는 기득권. 이렇게 또 하니까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탁신이 쫓겨나요.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탁신이 어떻게 캄보디아 훈센한테 가서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해요. 국가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일본 간 거야. 예, 캄보디아를 해먹는 훈센과 이 탁신 가문은 탁신은 이게 된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자, 여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탁신 집안하고 훈센 집안하고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태국군하고 캄보디아하고 충돌하니까 탁신의 딸 페통탄 친나와시라는 총리가 훈센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은 내용을 최근에 훈센이 까발렸어요. 지금 들어보세요. 얘기 너무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 내용에 까발린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페통탄 친나와시 훈센한테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 그러면서 이제 아빠랑 친했으니까 큰아버지처럼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말이야. 우리 태국군 이군사령관이 그때 그 현장의 지휘관이었거든요. 얘가 문제야. 삼촌은 잘못 없어. 이 얘기가 통화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군부는 탁신 집안이 미운데 이게 공개됐으니 어떻게 태국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 그래서 총리 직무 자격 정지를 시킨 상황이에요. 태국 국민들의 캄보디아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지레메슬 사건이 이제 터지니까 태국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훈센이 지금 자기 절친인 탁신 딸한테 불리한 내용을 공개한 거잖아요. 그쵸. 왜 공개했느냐? 두 번째, 공개한 다음에 지금 탁신 총리 딸은 지금 탄핵받아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 왜 또 공격을 해갖고 태국을 자극했느냐? 그쵸. 이게 지금 수수께끼예요. 그러게 말씀만 들으면은 절친의 딸이니까 그 딸도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요. 왜 까발렸냔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캄보디아 군과 태국군은 체급이 달라요. 군사비, 병력 이런 모든 걸 합치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캄보디아군은 태국군의 10분의 1 전력밖에 안 돼요. 5분의 1 정도 객관적으로 한다. 실제로 보면 10분의 아까 말했던 BM-21이라는 카츄샤 로켓이 2차 대전에 쓰던 거예요. 그걸 사람 맞추면 기적이에요. 태국은 썩어도 준치라고
차크리 나르벳이라고 한국모함도 있어요. 한국모함 기능은 못해요. 네. 더 충격적인 건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어요. 단 한 대도 없다고요. 이 종합해보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절친을 왜 괴롭히며 절친 딸을 탄핵까지 갈 정도인데 왜 공개했으며 그 다음에 게임도 안 되는데 왜 먼저 도발했으며 그러게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캄보디아가 사자성이 빌어요. 아, 참. 제발 휴전하자고. 어느 정도냐면 아까 훈센 경호부대 했죠. 훈센 측은 장성 2명이 사망해 이번 전투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몇 명 전투병력 수십 명 사망하는데 그중에 캄보디아 장성 2명이 끼어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종합해보면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기자님 이거 왜 이렇게 미스터리한데 이거 캄보디아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설을 이야기해드리면 아마 또 이제 박사님께서 보충을 해주실 건데 첫 번째 설, 카지노 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카지노 갑자기 전쟁에 카지노가 나와요? 네, 다른 분들은 아마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태국은 뭐 예전에는 대마초도 허용됐다가 지금 폐쇄했지만 의외로 도박이 금지입니다. 전제 왕정 국가이고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도박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는 이용해서 돈이 많은 태국 혹은 태국에 놀러 온 관광객들이 캄보디아로 다시 넘어가서 카지노 사업하는 게 엄청 발달돼 있고 이게 사실 또 훈센 감옥들의 그 돈주머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쫓겨난 그러니까 탁신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총리가 뭘 추진했느냐 태국에도 카지노를 만들자 여기를 추진했는데 만약에 태국에도 카지노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캄보디아로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태국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태국형 관광객들은 캄보디아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캄보디아의 카지노 사업은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카지노 말고 뭐 놀만한 게 태국만큼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요. 요게 대해서 일단 갈등이 있었다. 두 번째 설은 이제 또 보이스피싱 요것도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안 유명하지만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게 제일 심한 게 피해자가 제일 많은데 중국이고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사기라든가 도박 같은 걸 많이 한 것도 또 캄보디아인데 이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태국에 놀러왔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납치돼가지고 보이스피싱 뭐 이런 데다 작업장으로 이용하다가 그게 파괴되거나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훈센이 좀 관련돼 있는데 훈센의 밥벌이를 태국 탁신 가문 쪽의 그 총리라든가 정치 세력들이 잡아먹었다. 이런 의혹들인데 훈센이 전혀 나는 뭐 때문에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요것 때문에 어쨌든 훈센 가문과 탁신 가문이 갈라진 건 사실이고 훈센 가문은 군부를 오히려 이제 좀 더 높이는 거를 받고 그 다음에 탁신 가문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국경이나 이런 게 피해가 보는 것을 감수했다는 보는 시각도 있고 이에 달리 이제 훈센 쪽이 그래도 이제 훈센 쪽이 자기들이 그 자원이라든가 군대가 부족해도 이거는 못 참겠다면서 나섰다 이런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만 들어보면 힘도 약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뭐 자기 사익을 위해서 괜히 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닌가요? 훈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원래 크메르 루즈예요. 킬링필드. 폴포트 정권. 간략하게 배경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베트남이 적화통일 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론놀이라고 하는 군사 정권에 대항해서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오쩌둥, 마오이즘의 이즘을 추종하는 폴포트라고 하는 지도자가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 게릴라를 만들어서 캄보디아를 적화통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폴포트는 극단적인 원리주의자였어요. 완전한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된다고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킬링필드예요. 그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까지 학살했다는 얼마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다 죽이는 거예요. 지식인들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지나가다 검문을 해요. 손을 봐요. 그래서 손이 우리처럼 이렇게 부드럽죠? 네. 그럼 바로 처형해. 왜요? 노동을 안 했다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살리고 그럼 펜대나 굴리고 이랬다고? 노동자 농민은 살리고 펜대 굴리는 지식인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는 것도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했어요. 얼굴이 하였어도 이것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햇빛 안 쐰다고? 네. 그러면서 훈센도 여기 들어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훈센 나중에 결국 산악으로 쫓겨가서 죽었어요. 네. 자연사 했어요. 벌 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훈센도 크메르 루즈에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인들만 학살한 게 아니고 캄보디아 민간인만 안에도 숙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훈센은 튀어요. 베트남으로 튀어요. 베트남으로. 베트남이 결국은 보다가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을 빌미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해 점령을 해요, 완전히. 그러면서 캄보디아 이 인호들로서 베트남에 망명해 있던 사람들이 개선 장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훈센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훈센은 승승장구를 해요. 캄보디아는
왕조가 있는 거 알죠? 아, 그래요? 왕이 있어요. 왕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 있어요. 캄보디아는 왕실이 있지만 왕실은 실권이 없어요. 맞아, 뉴스에서 왕실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캄보디아 왕실의 공주님이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 데뷔하고 싶으시다 해가지고 뮤지션 모은 게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군요. 폴포트를 쫓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훈센은 승승장구예요. 93년의 선거에서 훈센계가 집니다. 지니까 훈센이 97년에 제2총리로 밀려나고 제1총리는 이제 정적에게 밀려나요. 이 정적이 캄보디아 왕자예요. 왕자예요. 훈센은 97년에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거 아주 끔찍했어요.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시신을 절단하거나 잡수하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고문해 죽이. 그러면서 훈센이 아주 악명 높은 그때 어마어마한 악명을 얻어요. 그러면서 훈센 천하가 된 거죠. 2023년까지 집권을 하다가 이제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훈마넷이라고. 여기는 훈씨 집안, 저쪽은 탁신 집안. 네. 문제는 이 훈마넷이 아버지만한 인물이 이대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색무취한 거예요. 독지 카리스마가 없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카지노 산업 얘기했는데 이 캄보디아의 문제가 뭐냐면은 GDP의 절반이 사행산업이에요. 카지노. 아니면 이건 그나마 합법적인 거고. 온라인 범죄. 스캠 범죄의 온상이에요. 아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유엔까지도 언급이 돼가지고 이걸 방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훈마넷이 이 사행산업의 범죄적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사람들 붙잡아다가 태국 사람 붙잡아다가 이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캄보디아를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인신매매하고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참고로 태국은 미국과 동맹이고 군사 동맹이고 캄보디아는 친중 국가예요. 그러니까 친중인 중국까지도 생기려는 거죠. 우리 사람들 잡아다가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국내 정정이 상당히 불안해요. 훈마넷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경 분쟁이 터지니까 캄보디아 국민들이 이제 국뽕 이제 캄보디아 국민 애국심. 왜? 태국하고는 왼수니까. 네. 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캄보디아 민족주의를 제고했는데 실제로 전투에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코프 터지잖아요. 그쵸. 게임이 안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사고는 쳐놓고 나서 맨날 이제 빨리 휴산하자고 막 애골복골하고 다닌 거죠. 이게 참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 훈씨 집안의 욕심 때문에 괜히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박사님 기자님 이게 좀 이제 휴전으로 되는 분위기입니까? 그럼 이제 뭐 끝나는 분위기인가요 이거? 휴전을 했는데 예. 자 29일 날 휴전했죠. 네. 자 이게 또 트럼프가 여기 또 개입을 해요. 트럼프가요? 네. 중국도 개입을 하고 트럼프도 개입을 했는데 트럼프가 재밌는 게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관세협정에서 깎아줬어요. 25%인데 협상도 안 했는데 19%로 깎아줬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4,500원 네. 깎아가지고 난리인데. 근데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물론 아직도 들어봐야 돼요. 네. 멕시코는 갑자기 90일 유예해줬고 어. 트럼프 탁구 안 한다고 그러더니 네. 뭐 복잡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추정을 해보면 이 캄보디아와 태국의 휴전을 말레이시아가 중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뒷설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말레이시아한테 네가 중재해. 그럼 내가 관세 깎아줄게. 요런 설이 있어요. 요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말레이시아 중재로 29일날 휴전을 했는데 그건 캄보디아가 이제 애골복골 더. 근데 태국은 전쟁을 더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땅 이 기회에 한번 뺐자는 거. 아니요. 또 여기도 또 태국도 안 해. 얘기했잖아. 엉망이잖아요. 지금. 네. 자, 훈센은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니까 군부가 막 건드리기 어려워요. 여기도 복잡해요. 돌아오면서. 그런데 아직도 탁신 딸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또 웃긴 게 문화부 장관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총리부터 문화부 장관 겸직했거든요. 언제든 탁신 집안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농촌에 있는 농민들 지지가 크거든요. 이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 네. 그 군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회가 좋은 거예요. 왜? 태국 국뽕. 그럼 군부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태국 군부는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 해요. 이 기회에 지지 얻어서 저 탁신 집안 싹 쓸어버려. 그러니까 태국 군부는 이걸 바탕으로 전쟁을 하고 전과가 계속 올라가면 네. 이 농민들과 서민들의 지지 기반을 가진 탁신이 고개를 드는 거. 안 그래도 그 딸내미가 사고 쳤잖아요. 맞아요. 훈센한테 삼촌 얘기하면서 우리 군인이 나빠 막 이랬으니까 태국 국민들이 지금 열받았잖아요. 민족 배신자죠. 그렇죠. 그 태국 군부는 언제든 더 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캄보디아는 지금 이 며칠 격전으로 장군이 심지어 중장까지 사망했어요. 훈센 측근까지. 그것도 너무나 웃긴 게 작전을 독려하려고 전선에서 중장이 독려하다가 태국군 박격포에 사망을 했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전선에서는.
이게 기자님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작전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왜 이런다면, 그러니까 허접한 군대의 비극인데, 만약에 대한민국이나 북한군 같이 몇십 년 동안 전쟁만 하고 준비하고 난 군대 같은 경우에는 대포병 레이더 혹은 정찰 장비로 해가지고 뭐 이런 지휘관들이 오기 전에 뭐 적 진지가 어떻게 되는지, 포를 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캄보디아군이 알 수 있었는데, 캄보디아군은 그런 장비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이 취약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드론이 잘 사용돼서 태국이 단순히 무기만 잘 사용한 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폭격을 하고 이런 거고, 그 정보를 획득하고, 원래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는 평야 지방이고 얘들은 넓으니까 뭐 잘 그 드론이 작동될 수 있는 거고, 아이고 숲이나 밀림 속에서 그게 잘 작동되겠어 했는데, 이번에 태국이 그걸 잘 작동되었고, 웃긴 게 또 그 태국이 사용했던 드론들은 또 중국제예요. 이 희한한 일이 됩니다. 예. 태국이 잘한 게 아니고 캄보디아가 못한 거예요. 정글이면 드론을 피할 수 있는 은폐가 얼마든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 탄약고나 지휘부를 그냥 노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드론이 중요한 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론을 체계에 통합하고 전략전술적으로 어떻게 쓰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전차가 처음 나왔지만 보조 개념을 생각했거든요. 네. 자,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은 보조 개념이었거든요. 그걸 일본 진주반에 쓰고.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세상에 고정익 전투기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보유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혼세는 논리가? 돈이 고정익이 없어도 네. 방공망만 탁질하면 된다. 지대공 미사일로 다 그렇죠. 막을 수 있다. 네, 가난한 나라가 지도공 미사일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항공기계로 아무리 때려도 육군이 가서 점령해 이긴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무식한 논리를 내세운 거예요. 그 왜 내섰느냐? 제가 보기엔 돈 아끼려고. 돈 아낄. 아껴서 주머니에 넣으려고. 원래 미그 21 펜대가 있었어요. 비행이 있었네요. 다 이제 도태시킨 거예요. 이번 전쟁에 태국이 잘했다기보다 태국은 기본이다. 태국이 잘한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워낙 정말 당나라 군대였다. 어떻게 중장이 앞에 나가 적집 권총 들고 별 3개짜리가 지금 지휘를 합니까? 바보 같은지. 별 3개짜리가 지금 지휘를 합니까? 바보 같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태국군한테 고마운 게, 우리가 하나 고마워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태국군한테 2022년인가 KGGB라고 한국형 활공 폭탄, 그러니까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이 활공 키트를 달고 GPS를 장착한 폭탄을 팔았거든요. 이번에 태국군이 처음으로 써줬어요. 첫 실전 경험이 이번에 이루어졌고, 그 KGGB 가 상당히 탁월했다라는 태국 내부의 설이 있고, 따라서 태국군이 상당량을 추가 구입할 거라는 설들이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KGGB라는 유도폭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처음 쓴 데는 사실 사우디가 후티랑 싸울 때 하는 건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KGGB라는 거는 유도폭탄인데, 유도폭탄이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 유도한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투기랑 연결할 때 그냥 연결해서 막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컴퓨터랑 연동을 하고 뭐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구형 전투기가 많아서 그런 거 다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 초기 버전에는 UMPC라 해서 컴퓨터인데, 지금은 이제 태블릿으로 바꿨어요. 태블릿을 조종사 허벅지에 딱 붙입니다. 태블릿에다가 표적 GPS 좌표 입력하면 KGGB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미국산 무기, 프랑스산 무기 이런 거 다 무기를 달라면 무기 가격만 몇십억 드는 게 아니라 통합 비용이라 해서 장착하는 데만 해도 100억, 200억 이렇게 드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필요 없으니까 야 너네들이 한번 급하게 써봐. 특히 평소에 안 사다가 갑자기 사는 고객들한테 아주 이게 유행하니까. 이게 첫 데뷔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을 공격했을 때, 미군이 원래는 제이담이라 해서 GPS 유도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안 줬어요. 근데 폭탄이 모자라니까 우리 사실 한국 공군이 쓰던 물량을 좀 돌려서 사우디 공군에 줬는데, 요거 제가 직접 기사를 썼다가 한번 엠바고 걸려서 내려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 됐어요. SNS에서 사우디 공군 조종사들 막 팔로우 하다가 한국산 KGGB가 너무 좋다 이렇게 포스팅 올려가지고 제가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쓰니까 이게 좀 제작사 측에서 곤란해서 제가 한번 기사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KGGB라는 게 가난한 나라 혹은 급하게 생산하는 나라들은, 급하게 무기를 사는 나라한테 아주 최적이고, 태국이 사실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약 20기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거는 아마 이제 이미 6월달부터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태국이 지금 우리나라 무기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FA50, T50. 태국이 지금 우리나라 그 KGG 말고도 우리나라 무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T50 훈련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용했을 때는 T50 훈련기에다 폭탄 장착 안 하고 F16에다가 이 KGGB라는 걸 폭탄을 장착했는데, 처음
처음에는 이게 사실 그 태국 공군이 KGG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리자드 3라는 이스라엘제 레이저 유도 폭탄이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이제 레이저를 딱 쏘면 폭탄이 알아서 레이저 쏘는 쪽에다 가는 거예요. 레이저 쏘는 데를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거기로 따라가요. 그런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들은 레이저를 명중할 때까지 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제 뭔가 조준을 하든가 아니면 땅에서 누가 레이저를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KGB는 그게 필요가 없어서 더 인기가 좋았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실전 대비 두 번째를 했고 공식적으로 인정됐거든 사실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전쟁에 무슨 무기가 쓰인지 엠바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마 이제 방산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가 있냐면 캄보디아군에 그러면 한국군 무기가 없냐? 있어요. 캄보디아에는 뭐 이런 탱크라든가 비행기 이런 폭탄 이런 것들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트럭 폭탄 뭐라 해야 되나 대테러 장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 데모 진압하는 최루탄이라든가 뭐 살수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수출이 캄보디아에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이제 방산 쪽에 취재하면서 반농담으로 한국이 진짜 죽음의 무기상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좀 실제로 그런 환경이 좀 가니까 이제 무기 수출하거나 이런 것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김 기자님이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있어요. 네. 그럼 폭탄이 있어요. 네. 그럼 옛날에는 그냥 뚝 떨어뜨렸어요. 이걸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냥 바람 따라 그냥 알아서 그냥 운에 맡기는 그냥 거예요. 얼로 떨어지지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한번 폭격하려면 어떻게 수십 번 수백 번 가도 못 맞추잖아요. 그 영화 보면 나와요. 그 다리 하나 폭발하고 그냥 그럼 막 뭐 무슨 뭐 레마겐이 무슨 다리 승오리 철교 폭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시커를 달아가지고 비행기를 실으면 아까 레이저 유도 폭탄은 뭐냐면 그래서 멍텅구리 폭탄이 지금도 제일 중요해요. 제일 싸니까. 싸니까. 네, 근데 뚝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유도 키트를 달아요. 보도 날개나 간단한 장치를 부착을 해서 비행을 할 수 있게. 그러면 비행기에서 레이저를 쏴주면 이 유도 키트가 그 레이저 지점으로 따라가요. 그럼 그 레이저가 계속 비행기에 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러려면 이 폭탄하고 비행기랑 체계 통합을 해야 돼요. 인티그레이션을.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을 해서 이 비행기와 미사일이 일심동체로 만들지 않으면 이 체계 통합이 안 되면 미사일이 맞들어 날아가요. 유도가 안 돼요. 이 체계 통합 인티그레이션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KF-21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만든 비행기에 우리가 미사일을 결합하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유도 KGGB는 뭐냐면 지금 컴퓨터에 있죠? 네. GPS는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좌표를 입력하고 딱 떨어뜨리면 체계 통합 필요 없이 그냥 제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헬리콥터에서도 뚝 떨어뜨리면 그 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체계 통합 개념이 없이 쓸 수 있는 게 KGGB고 그걸 사우디에 100발 정도, 태국에 한 20발 정도, 가격은 하나당 1억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무지하게 싼 거예요. JDM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싸고 미사일에 비해서는 수십 분의 1 가격이거든요. 태국군이 이걸 실제로 쓴 거예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KGGB도 실전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요게 실전 사용된 게 공개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KGB에 관련된 영상에 지금 태국 분들이 땡큐 코리아라고 댓글을 단 게 보여서 아마 이 영상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KGB 써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이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래 재래식 무기가 워낙 많고 그걸 현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임시방편으로 만든 무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무기들이 필요한 나라가 이렇게 사우디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게 딱 수요에 맞춰가지고 잘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왜 불안하냐면 지금 영토 분쟁 지역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그 국경에 한 800km쯤 되는데 이게 다 밀림이란 말이에요. 어디다 말뚝을 박고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영상 보면 그러잖아요. 관광객 갔는데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이 붙잡고 너 여기 왜 넘어왔어? 요 나무까지는 우리 땅에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식민 지배 후유증. 국경 조약과 이 실효 지배를 의미하는 지도가 다른 데서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는 태국으로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근데 박사님 그 프랑스나 영국은 식민 지배 끝날 때 왜 그러는 거? 그건 잘 좀 그어주면 되는데 왜 맨날 아니, 전 세계에 그렇게 만들어요? 나 식민지 버리고 가는데 어떻게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국주의에. 요게 원래 설이고 이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을 하시냐면 식민지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걔들한테서 자원도 수탈하고 사람도 수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독립을 할 때 그들의 기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판매절 비즈니스 모델이라 해서 우리는 철수했지만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식민지 국가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모국한테, 그러니까 식민지 모국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사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쪼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설계돼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좋게 봐줘야 그냥 부주의하게 신경 안 썼다고 나쁘게 보면 그냥 설계했다고까지 볼 수 있어요. 문제
문제는요. 이런 데가 여기만 있겠어요? 이 국경선만 미얀마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지금 중앙아시아 탄탄한 국가들 어마어마하게 국경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어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평화협정 체결했지만 지금 최종 도장을 안 찍어갖고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중국, 러시아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이란까지인데 여기까지 동남아시아도 터지면 답 없다 해서 이제 막은 거예요. 본인이 막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언제든 다시 촉발할 수 있고 태국 모든 국내 정치가 작동을 하면 국제 정치 말을 안 들어요. 국내가 훨씬 더 무서우니까. 태국은 지금 무조건 더 전쟁하자. 왜냐? 지금 본인들이 전과는 있지만 프레아 비에아르라고 하는 사원이 원래 태국에 속해야 되는데 국제법적으로 캄보디아가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답은 양측이 모두 물러나서 중립지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립지대화하면 언제든 또 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립지대화가 쉽지 않은 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제3자가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를 중립지대하자 이러면 완전 열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재밌는 사실 같은 게 있는데 아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이제 옛날에 스페셜 포스2라는 총싸움 게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왕의 사원이라는 그 맵이 있었는데 이미 한 10년 전에 게임에 지금 우리 문제가 나오는 이 사원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전투를 하는 시나리오로 맵이 있었어요. 와, 이게 벌써 예측이 됐던 거네요, 그럼. 네, 오래된 갈등, 해묵은 갈등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라든가 트럼프 시대에 나면서 쉽게 전쟁으로 비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박사님, 그럼 이제 무기를 좀 어떤 걸 썼고 또 한국산 무기들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양쪽의 전력과 무기 체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태국 같은 경우엔 절대적으로 이제 우세하다 할 때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퇴역한 지 지금 20년이고 중국으로부터 원래 전투기 수입을 하려다가 돈이 모자라고 앞서 말했던 그 납치 범죄라든가 온라인 범죄로 중국과 사이가 좋아질랑 말랑하니까 이게 중국으로부터 대신 대공 미사일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 대공 미사일이 이번 전쟁에서는 전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이 중국산 무기가 또 문제이다 아니면 이제 캄보디아가 무능하다 이걸로 또 싸움이 나올 것이고 태국 측은 그래서 이제 F-16 전투기, JAS-39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그 다음에 T-50 대한민국군의 훈련기, 전차로는 우크라이나에서 T-84 오플로, M63A 그 패튼 전차, 그 자주포도 많고 다연장 로켓도 많은데 약간 특이한 거는 태국이 친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전차 VT4 중전차를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거나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수입했습니다. 이게 또 태국 군부랑 중국이랑 또 친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탁친 쪽은 좀 별로 미국 쪽이랑 친하고 이런 게 있어서 친미국가 친중국가 대결로 봤는데 또 여기서 또 복잡한 점이 있는 게 있고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태국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학교를 공격한 BM-21 그라드 로켓 같은 것도 있고 PH-3이라고 다연장 로켓 이건 조금 더 발전된 신형 로켓도 있습니다. 근데 전차는 T-55, 59라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국 전쟁 좀 끝나고 있다가 나온 아주 구형 전차들이 대부분이고 자주포 견인포가 있다고 하고 HQ-1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치면 천궁보다 약간 작은 그러니까 천마라고 있어요. 자주대공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장갑차에다 미사일 단 거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좋은 성능의 미사일을 얼마 전에 신형으로 했지만 이번 전쟁에선 한 발도 쓰이지 않았다. 전체 항공기로 치면 태국은 모든 항공기 총합이 500대에 가까운 495대. 근데 캄보디아는 모든 비행기를 다 합해도 25대를 넘지 않고 전투기가 없다. 대신에 캄보디아는 로켓포가 400문 이상 있다. 이건 대부분 다 구형이지만 이번 전쟁에서도 초반에 태국 국경 쪽에 있는 건물들을 공격했듯이 일단 뭔가 지휘자가 좀 잘 사용했었으면 이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역량 차이도 좀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태국이 전투기가 없는 이야기 저도 했다가 왜 이런 국가들이 전투기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없냐? 자, 전투기를 조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나와야 되죠. 조정도 제일 열심히 해야 되죠. 이게 뭐냐? 머리가 좋다. 엘리트 지역으로 주로 이제 독재 국가에서 공군을 억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들이 공군 조종사들이 너무 중요하고 북한도 잠깐 세보면 조종사 한 명 한 명은 공화국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대우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근데 거꾸로 보면 이들이 정치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내보다 머리가 너무 크니까 독재자를 위협할 것 같으면 아예 비행기를 키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참 웃기는 경우예요. 간략하게 해서 이제 제가 정립한 양국의 전투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투력도 전투력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전투 운영 개념을 보면 캄보디아는 사실 2차 세계대전 2년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전장에서 장성이 둘이나 전사라고 이게 수천 명이 전사한 게 아니거든요. 양측 합쳐서 그 군인 전사자들이 수십 명 미만이에요. 그중에 고위급 장성 둘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뢰공 미사일이 있다고 해도 가동이 안 된 건 뭐냐? 이게 레이더 체계와 조밀한 방공망과 결합이 돼야 되거든.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세븐일레븐 태국 공격하고 그 의도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조준을 못하니까 그냥 떨어져. 그냥 막 쏘다 보니까 그냥 그렇죠. 민간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자체가 불가능하다. 잘못 안 말리면 캄보디아 수도까지 함락될 수 있어요. 태국한테 다
점령당할 수도 있다. 그럼요. 베트남한테 당했는데 한번 베트남이 파죽 주세를 밀고 들어갔어요. 크메르로도 괴멸시킬 때. 캄보디아인들한테는 베트남한테 점령당한 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죠. 물론 그때 베트남은 막 이제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중월 전쟁이라 해서 중국이 쳐들어왔는데도 이긴 거의 동남아시아의 패자이긴 했는데 그런 걸 뭐 감안을 해도 캄보디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뼈가 아픈 역사이긴 하죠. 좋습니다. 기자님, 요번에 우리나라 T-50 전투기가 지금 태국에 수출이 되어 있잖아요. 자스 그리펜, 야스 그리펜이랑 또 스웨덴 전투기도 있다고 하는데 요번 전투에서 처음 사용된 해외 전투기, 또 국내 전투기 좀 있나요? 지금 현재 T-50 훈련기가 태국 공군에 배치가 됐으나 태국 공군에 배치된 T-50은 전투 임무에는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취재해본 게 확인이 됐고 대신에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한 전투기는 이제 중립국 스웨덴의 JAS-39 그리펜이라는 전투기입니다. 원래 스웨덴은 중립국이도 인구도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항공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 전투기 같은 것도 우리보다 먼저 팔고 장사도 오래 했어요. 이 중에서 그리펜 전투기는 사실 크기는 T-50이랑 비슷하지만 비행 성능이라든가 전체적인 전투 능력은 사실 T-50보다 한 단계 높은 정도의 그런 걸로 인정받고 있고 요게 지금 첫 비행한 지 37년 만에 처음 실전에 투입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그냥 실전에 투입을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다가 이번에 처음 투입돼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JS-39 그리펜이 실전에 쓰인 거는 이제 7월 26일 그러니까 전쟁 본격적인 전투가 생겨하고 둘째 날에 푸마코와 보즈야 타운 사고 근처 캄보디아 포병 진지를 정밀 표국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진지를 때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태국 공군 그 영상도 공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발달돼 있다 이런 심리전도 펼쳤고 캄보디아 탄약고도 파괴도 됐으니 지휘소나 이런 게 파괴됐으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 이게 손쓸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화로 11대 1조 3천억 원 주고 사서 사실 크기랑 무기 덩치는 T-50과 비슷한데 가격은 또 훨씬 또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FA-50을 태국에서 수출해서 그리펜과 경쟁을 하기로 했는데 세대 그리펜이 이겨가지고 지금 추가 구매가 예정된 상태고 요거는 이제 12대 2조 원으로 판매가 된 지금 도입이 될 건데 문제는 스웨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실전에서 쓰고 테스트를 해줬으니까 더 싸게 해주고 이렇게 DC도 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그거가 아니고 분쟁 지역에 스웨덴은 이제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원래 계획된 그러니까 12대의 슈퍼 그리펜 구매하는 그 2조 원치를 구매하는 것들이 지금 잘하면 취소되거나 아니면 보류될 수 있다. 현재는 그래서 분쟁 지역이라서 수출에 대해서 지금 심사는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KF-21이나 FA-50은 수출할 때도 이 그리펜이 약간 경쟁자처럼 취급이 되는데 이쪽이 요번에 우리는 KGB 폭탄이 실전 대비했지만 이쪽은 비행기가 실전 대비했으니까 우리 수출에 좀 제동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스웨덴의 그 정치적인 그 입장과 전략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스웨덴은 사실 지금은 나토이지만 나토에 들어간 지 정말 얼마 안 된 중립국가입니다. 항상 중립을 표명을 했고 원래 분쟁 지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정책을 폈다가 이 말이 분쟁 지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또 이상하게 또 많이 팔았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가령 인도에는 야포를 팔고 파키스탄에는 조기용고기를 팔아가지고 AI죠. 예, 이번에 파키스탄 인도 공중전에서 이 스웨덴 그 조기용고기가 활약도 했는데 저한테 연락해서 제발 그 활약했다는 거 소식을 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 본국에서 그런 걸 좀 싫어한대요. 무기를 팔긴 하지만 이게 분쟁 지역에 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이런 정치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게 스웨덴의 그 방산 수출에 꼭 좋은 뉴스는 아니고 거꾸로 우리의 KF-21이 스웨덴의 그 슈퍼 그리펜 대약을 대체해서 하거나 아니면 FA-50을 추가 도입해가지고 이런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구매국의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활로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태국의 방산 수출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해야 되는 건 4세대 전투기가 F-15, 그 라팔, 뭐 수호이 35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자전거예요. 여기다가 모터를 달아갖고 오토바이 자전거가 된 게 4.5세대거든요. 근데 KF-21은 처음부터 4.5세대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4세대 전투기를 개량한 게 아니고 4.5세대로 태어나서 오토바이로 태어나서 지금 자동차를 향해 가는 거예요. 5세대를. 같은 4.5세대라고 그래서 무슨 뭐 라팔 비가 달라요. 그 생긴 것 자체가 KF-21은 스텔스기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왜? 4.5세대로 태어났다니까요. 그걸 좀 명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4세대로 자전거로 태어나서 오토바이 자전거가 된 거고 네. 4.5세대 KF-21은 처음부터 오토바이로 태어난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제 자동차가 되려고 하는 거다. 다르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사님. 요번 전투가 친미 국가인 태국과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에 약간 이거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아니냐, 또 러우전에서 약간 요런 국제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양쪽 다 이번에 개입을 했어요. 서둘러서. 중국도 일부에서 뭐 중국이 자극했다 뭐 캄보디아를. 근데 지금 전쟁이 터지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1대1로 아주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잘못하면 태국이 승질 나갖고 쑥 들어가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캄보디아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푼센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캄보디아는 정치라는 게 없어요. 여론조사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심과 군 집안의 그 집권 체제는 아무 관계가 없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겨우 중재, 이스라엘 중동 겨우 중재, 인도 파키스탄 겨우 막았는데 이것들이 또 싸워 여기서. 트럼프도 빨리 개입을 한 거죠. 말레이시아 관세까지 깎아주면서 빨리 중단. 친미국가 태국, 친중국가 캄보디아 양쪽이 대리전하기에는 체급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전쟁은. 비슷해야 싸우죠. 인도 파키스탄은 그나마 서로 핵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이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비행기 한 대 해군은 더해요. 태국은 그 지역에선 지역 강자예요. 제일 강자는 인도네시아지만 태국도 만만치 않아요. 해군력만 해도. 참고로 태국에서 제일 좋은 전투함이 또 한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그렇죠. 하나오션에서 만든 전투함입니다. 이거 하나오십 주가 잘 나갑니다. 네. 그 태국에서 이 호이암 네. 하나만 캄보디아 쪽으로 가도 네. 그 근처로만 가도 박살 나는 거죠. 전력이 상대가 안 돼서 대리전할 체급이 아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그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좀 빨리 좀 끝내라. 중국도 그러고 있는. 그럼 앞으로 요 전쟁이 좀 이대로 마무리될지 혹시 여전히 민족적 감정 때문에 또 터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영토 분쟁이었는데 그 영토라는 불씨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캄보디아는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내 거다라고 말할 거고 네. 태국은 뭔 소리야 국경 조약이 있는데 라고 지금 계속 그 안에 관광객들을 보낼 거고 병력을 보낼 거고 언제 또 충돌할 수 있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휴전했잖아요. 네. 휴전했는데 태국이 휴전 직후에 캄보디아 병사 수십 명을 체포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2명은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일촉즉발해서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박사님, 기자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요 네. 관세 협상, 뭐 가타부타 말도 많은데 조금 경제적으로도 미국이랑 해결이 되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또 만나러 가지 않겠냐. 약간 남북 대화 분위기 그래도 요번 정부 민주당이니까 한번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남북 관계의 좀 재설정,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관계 시대는 끝났다. 끝났나요? 너무 단언적이세요. 라고 김여정이 예. 7월 28일 날 담화를 냈어요. 아, 박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김여정이 그렇게 네, 말했다. 김여정이 뭐냐? 김여정의 특징은 뭐냐면 미주알고주알 자기 마음을 다 들켜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멋있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7월 28일 날 낸 담화의 제목이 뭐냐? 그날이 이재명 출범 한 50여일 된 날이거든요. 제목이 잘 들어야 돼요.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이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조한 관계 처음 들어보죠? 조한 관계는 뭐죠? 남북 관계는 뭐예요? 한반도 우리는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 하나에서 남쪽이냐 북쪽이냐잖아요. 아, 남조선이냐 북조선이냐. 그렇죠. 남반부냐 북반부냐 이렇게 써왔거든요. 남북관계라는 표현에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쵸.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느냐. 조한 관계는 이거 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한 대한민국 DPRK ROK 이건 유엔에 가입된 정식 국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우리 영토는 어디예요? 북한도 우리 영토죠? 네. 네. 북한도 과거에는 헌법에 그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유사하게. 우리는 한반도라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은 헌법상으로는 괴뢰 집단인 거죠. 불법인 거죠.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잖아요. 국제사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이 국제사에 허락 안 받고 들어가죠? 그럼 국제법적으로는 침략이에요. 근데 우리 헌법상은요. 내 국민 내 땅이잖아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심사 안 받죠? 그냥 점령적 준단 말이에요. 아, 그죠. 우리 국민인. 국민이니까. 네. 그러나 우리 국민이지만 사정에 의해서 불법적인 집단에 의해서 점거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국제법적으로는 인정받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7.4 남북공동성명 기본합의서 여기서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요게 중요해요. 잠정적 특수관계. 나라와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통일할 때까지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남북이 만나면 뭐라고요? 남북 정상회담 그러잖아요. 우리 헌법상 불법인데 요게 그동안의 합의였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쟤네는 이제 북남 순회회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지난해 1월 또 그 전 12월에 뭐라고 말했는데 남북은 이제 전쟁 관계
관계다. 철두철미 주적이다. 요 다음이 중요해요.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통일 안 한 같은 민족도 아니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김여정 담화라고 볼까요? 조한 관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각자 다른 나라는 얘기예요. 남북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동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7월 28일 낸 담화는 뭐냐? 남한과 북한은 이제 다른 나라야.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 아니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의 입장이 정말 남남으로 살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담화 안에 뭐라고 들어있느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한 일들 있죠. 확성기 방송 중단, 맞아요. 대북 방송 중단, 그다음에 개별 관광 허용 여부 검토. 요걸 쭉 썼어요. 첫 줄에. 네. 점점점. 유치해요. 그래도 점점점까지 써서 제 담화에. 그러면서 이걸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건 평가할 게 못 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가 남북 대립을 이제 강조했다. 그러지 말고 교류협력, 이제 화해협력을 하는 통일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때 김여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를 정상화 어쩌고저쩌고 해체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북한은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같은 대남 기구들을 없앴거든요. 왜? 다른 나라니까 이제. 그게 있었는데 없앴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뭐라고 그러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자기는 통일을 지었으니까. 자, 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뭐 남북관계에 이재명 정부가 뭐라든 제안하든 관심 없다. 마주 앉을 일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마주 앉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 나올 때 이제 남북으로 나오지 마라. 통일부로 나오지 마라. 다른 나라로 나와라. 우리와 남북관계가 아닌 외교관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하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기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그렇죠. 정상회담 하듯이 그렇게 나와라. 이제 완전히 외국으로 취급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권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 땅 가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는 북한 관광 올 때 이제 여권, 비자 사용하라는 얘기. 북한이 외국이니까 북한 당국 심사받은 비자 받아서 그렇죠. 가야구나. 그 다음에 그럼 통일부는 해체돼야 된다고 그랬죠. 외교부가 나가면 이제 대화한다는 얘기예요. 외교부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로요. 그러면 왜 저 친구들이 저러느냐.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말라 죽죠. 예. 체제 경쟁이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어차피 흡수통일 될 거다. 자기네 독재정권 무너질 거다고 판단하니까 이제 이 나무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 속셈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 얘기는 김정은이 한 말을 다시 한 거죠. 우린 다른 나라야? 민족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통일 어쩌고저쩌고 하지마 짜증나? 우리 같은 핏줄 아니야? 완전히 다른 나라야? 그럼 다른 나라끼리는 외교관계 수립 안 해요? 하잖아요. 네. 원산갈마 해양관광단지 하루에 2만 명 속박이거든요. 네. 거기 아무도 안 가요. 우리 보고 오란 얘기예요. 근데 뭘로 오느냐? 외국인으로 와라. 외국인 관광객으로 와라. 그렇지.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김여정 담화가 남북 관계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 관계라는 거 저분도 젊은 세대인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을 완전히 외국 다른 나라로 가자는 거 동의해요? 두 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은 말 한마디로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안 돼요? 부부싸움 했다고 와이프한테 우리 같은 민족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같은 부부 아니야 그럼 돼요? 이혼 도장을 찍어야지. 그래야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딜레마죠. 어떻게 잘해보고 싶은데 저쪽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조건을 던져놓은 거예요. 다른 나라야? 민족 아니야? 통일 얘기하지 마. 이게 지금 딜레마가. 그리고 이 관점에서 사실 한반도에 두 개국가 존재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푸시하는 배경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불안감이 좀 작용한 게 있다. 김정은 정권은 사실 북한과 자기 김정은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사실은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상식이라고 보여도 돼요. 당이 간 국가고 당의 중심은 김정은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장 지킬 수 있는 외교법을 찾다 보니까 이 국력 차이에서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바닥을 또 하고 뭐 미국처럼 관세도 받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사실 남북 관계에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지금 박사님이 하신 것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민족이니까 나 대한민국을 좀 봐줬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잘난 척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북한도 자신들이 체제 경제에서 밀리고 이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에서 훨씬 더 밀리는 것을 아니까 심리적으로는 자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주체적인 국가고 독립국가고 북한이 남한에 흡수합병 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이제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자신감 이렇게 두 개 있고 최근에 이게 자신감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는 한국도 또 다른 그 외국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로는 또 역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어요. 지금 박사님이 말하신 그 갈마 원산에 이제 해안 관광단지에 관광객들이 이미 있어요. 러시아에서. 이게 원래는
원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그 부상병들 요양소로 좀 제공을 김정은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가 얼마 전에는 그 전쟁 고아라 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그 러시아 어린애들을 처음에 초청하다가 이제는 러시아 일반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내가 올 때만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담배도 피고 수영도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왜냐면 이게 좀 너무 없어 보이면 관광할 때 티가 안 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후기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위치가 올라오고 내가 이제 대한민국 공격도 막고 이렇게 하려면 러시아도 친하게 지내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한국에 좀 더 많은 양보를 끊어자 이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전향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북한이 니들이 전향적으로 나와도 우리는 대결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좀 남북이 하나 되고 민족을 통일하고 이런 데 이야기가 정말 좀 안 할 것 같은 게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큽니다. 박사님, 이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남남의 국가고 이제 외국 취급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향후에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북한과 대결할 필요까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전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한민족이 아니고 한반도가 이 대한민국의 적법한 영토가 아니라고 우리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그럼 뭐 특히나 중국이 여차하면은 북한 정권 무너지면 어차피 남남 국가니까 내가 들어가도 뭐 나만 넌 상관없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니까 네. 유사시 들어갈 수 있어요. 국제법이 뭐라든 간에. 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인정해버리면 일단 탈북자를 못 받아요.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져도 우리가 못 들어가요. 외국이니까. 그쵸. 일본에 급변사태 벌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북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코피 터지게 깜빵에 있죠? 헌정 질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거든요.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단도에 있거든요. 북한의 이국가론을 받으면 헌법에 정면으로 헌법에 반헌법 위헌이에요. 그 다음에 한민족이라고 하는 건 수천 년간의 역사적인 산물이거든요. 그쵸. 그걸 한 개인 정권이 아니다라고 부정해요? 이건 반역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이국가니까 반평화예요. 그러니까 자, 반헌법, 반역사, 반평화를 지금 받으려고 우리는 던지고 있거든요. 이걸 받아들인다. 누가? 보수 정권이. 누가? 진보 정권이. 그 정권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건 한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결정하는 거지 정권 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북한은 그걸 받아야만 나올 거야. 우리는 모든 노력 다 하지만은 여정이가 뭐라고 말했어요? 성의 있는 노력이야?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고는 여정이가 참 가벼워요. 참을 수 없는 존재가. 28일날 그렇게 대화했잖아요. 29일날 또 담화를 내요. 이번엔 미국한테 대미담화. 네. 트럼프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오빠랑 트럼프하고 친한 거 알고 있어? 이렇게. 근데 비핵화란 얘기하면 안 나갈 거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새로운 사고, 다른 출로를 모색하면 난 나갈 거야.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만나고 싶다. 안달이 났군요. 왜 안달이 난 거예요? 왜냐? 어렵거든. 북러 아까 밀착했다고 그랬죠? 원산 갈마 해양관광단지 하루 숙박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2만 명이. 시설이 그 정도로 크다는 말씀이시죠? 2만 명 숙박 그 정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말했어요. 2만 명이라고. 하루 숙박. 실제 하는 사람이 2만 명. 리춘이 아나운서라고 맨날 나오는 할머니 있잖아요. 네. 정비사 동지께서 네. 그 여자가 말했어요. 하루 숙박 인원이 근 2만 명인 원산 갈마 이렇게 2만 명. 호텔이 15개, 리조트 28개. 아파트형 민박촌, 방갈로 정말 2만 명 맞아요. 자, 여기 국내 사람들 가냐? 안 간다. 상품을 내놨는데 러시아로 일주일, 원산갈마 일주일이 $1,800예요. $1,800. 그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50, 60만 원? 네. 러시아인들의 한 달 반 월급이에요. 어우, 너무 비싸네. 자, 우리를 봐봐요. 우리 체감으로 한 달 반이면 얼마죠, 월급이? 그러면은 한 400 정도? 한 달 반. 한 달 반. 한 달 평균 임금이 우리가 그래도 한 300 정도 300 되니까. 300, 400은 될 거래요? 네. 한 400 될 거예요, 평균 네. 임금이. 그럼 600만 원이란 얘기예요. 네. 일주일 가는데. 음. 부부가 가면 1,200만 원이죠? 네. 일주일 1,200만 원 주고 가면 초호화 관광 가죠. 그쵸, 그럼 유럽도 가는데. 유럽도 호화 관광이지. 그쵸, 좋은데 5성급 호텔 가죠. 근데 거기를 러시아 사람들이 한 달 반, 애까지 치면 어떻게 돼요? 4명, 사행 2,4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아, 이거 너무 비싸구나. 가나요? 제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공부했잖아요. 네. 러시아는 여름 휴양지가 어디에 있느냐? 흑해. 올림픽을 했던 소치가 있어요. 소치. 푸틴 별장도 거기 있어요. 저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북한 원산갈마 관광지 관광 비용의 몇 분의 1이면 갈 수 있어요. 거기가 소치 흑해가 러시아인들의 제주도, 부산, 경포대거든요. 근데 거길 왜 가요? 지난해 러시아 북러 밀착 그렇게 했죠? 관광지역 유치 노력했거든요.
1년 통계가 881명이에요. 하루 2만 명인데? 그러면은 하루에 365일이니까 한 2-3명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알아요. 북러 밀착해봐야 관광객이 안 온다는 거. 돈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김 기자가 말했잖아요. 하루 종일 그 남녀가 당구만 치더래. 동원된 거죠. 그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꽃보직이야. 왜냐 호텔 앞에 벤치에서 하루 종일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었거든. 아, 연출해서 뭔가 관광객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러시아 관광이 안 갑니다. 그동안에도 주로 중국 관광객이 많이 갔거든요. 네. 중국 관광객도 돈 많으면 유럽, 한국, 일본, 미국 가요. 동북 삼성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북한을 다른 나라 갔다 올게 하는 개념으로 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은 가면 돈을 안 써요. 평양에 유명한 옥류관 냉면도 한 그릇 잘 안 사 먹는데 아. 이 사람들이 1,800달러 주고 거의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그럼 쫄딱 망하는 거예요. 2만 배. 스튜디오 차려놓고 1년에 하루 찍으면 영업돼요? 안 되죠. 2만 명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살으려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 바지가랑 붙잡아야 되거든. 북미 관계를 개선해야만 되거든. 그럼 북미 관계 개선하면 어떻게 돼요? 남한한테 외국인으로서 여기 원상 얼마 와야 될 걸 트럼프가 돈은 지가 안 내잖아. 네. 사인만 하고 나 우리 등치잖아. 관광객 보내. 이 그림인 거예요. 여기다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우리 쪽 입장에서는 수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일본 기자랑 교토통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좀 정권이 불안하긴 한데 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상당히 있고 이것들이 원래는 사실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특수관계니까 항상 북한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다른 나라랑 관계 개선한 것보다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들 주장으로는 뭐 대한민국 이기는 방법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대한민국도 일본, 중국, 러시아랑 같은 외국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랑 협상을 했던 것들이 좀 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이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원래 아베 정권까지만 해도 이걸 반드시 밝혀내지 않으면 북한과 일본 간에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쟁 배상금 이런 것들이 절대 안 된다 했다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나 자민당이 어느 정도 이 납치 문제 해결하기 전에 연락사무소부터 먼저 만들어가지고 연락사무소를 만든 다음에 납치 문제를 협의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대요. 물론 지금은 그 이시바 시게 총리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지만 만약에 이게 만에 하나도 된다면 북한과 일본이 먼저 정식적으로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감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는 이 선택이 아니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 북한의 공산당 정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위기의식도 가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면 이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친구할 때 항상 이야기한 게 우크라이나는 우리 러시아 영토 원래 독립한 적이 없고 잠깐 이상하게 일어난 거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러시아 땅이었다. 이렇게 계속 이론적인 배경을 굉장히 잘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잘못하다 했으면 자연스럽게 남한에 흡수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반응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북한의 어떤 전략 전술을 알았죠. 통미봉남이라서 이제 남한 패싱하고 미국이랑 일본 뭐 중국 같은 데랑 자체적으로 협상하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돈만 뜯고 본인들을 한민족에서 벗어나게 우리가 인정하게 만들려는 그런 계책인데 우리는 이걸 받으면 우리 국익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뭐 한국 너네가 스스로 북한을 포기했으니까 내가 뭐 쟤네랑 하든 말든 그리고 뭐 중국이 들어가든 말든 너가 먼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를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국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의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이걸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가야 돼요. 원칙을.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평화 통일 같은 민족이다. 그러나 니들이 두려워하는 흡수 통일 안 한다. 무력 통일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끊임없이 설득해야죠. 다시 옛날 민족 특성에 돌아와라. 네. 도와주겠다. 끊임없이 설득해야죠. 협박도 해야죠. 말을 안 들으면 북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겠다. 왜냐? 북한 주민들은 동의한 게 아니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여론은 다른가요? 왜냐? 김일성 하면 조국 광복. 북한은 6.25를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럼 남한하고 전쟁했잖아요. 지가 남침했지만. 네. 그럼 조국은 하나잖아요. 김정은의 한반도 적대적 이웃과는 통일민족 개념 포기 삭제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의 유후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고 북한판 파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현재까지 1년 반 지났는데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왜 애국가에서 3.1 뺐는지, 통일전선부 왜 없앴는지, 조평통 왜 없앴는지,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이라는 거, 김일성 통일 명제비 왜 때려부셨는지 조치해서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 말하는 순간 김일성의 유언을 부정하는 거니까.
김정은이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내부 단속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그거를 공식적으로 북한이 인정하게 되면은 뭔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우리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 굶어보면서 북한도 안 되는 게 있죠.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가 왜 굶어야 돼? 통일 때문이야. 왜 인민군 10년 했대? 통일 때문이야.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 통일 때문에 잘 살아. 남조선 해방하면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설득해 왔거든요. 오늘 갑자기 이런 거지 이제. 애가 공부 안 해서 야 공부해. 그럼 들떠보면서 왜 자전거 사줄 거야? 공부해. 자전거 사줄게. 그러다 오늘 갑자기 무슨 소리 자전거 필요 없어. 이렇게 애가 어떻게 돼요? 열받죠. 열받죠? 가출하지 그러면. 아. 가출하지. 그 과정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의심되는 건 김정은은 결국 시간이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거 아닐까. 요렇게 다소 착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안 그래도 이제 지금 김주애를 내세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서 이제 그 6.25 전쟁을 지냈던 선대 세대가 이제 전반 없어지고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지금 이미 주력인데 아예 그게 없어질 경우에는 역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사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왕국이 되는 거고 자기들은 원래 왕이었으니까 계속 앞으로도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의 말도 안 되는 논리. 예전에 주체 사상은 그래도 좀 어떻게든 인민을 해방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학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간 잘못된 분도 계시긴 했는데 그런 것조차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MZ세대가 참을성이 없다 하는데 김정은도 MZ세대인 거죠. 저도 사실 MZ세대이긴 한데 그걸 북한 표현으로 클로징을 말씀드릴게요. 북한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호박 뒤집어 쓰고 돼지우리 들어간다. 있는 말이에요. 와. 그건 조금 심한 말로 죽으려고 환장했니 이 말이에요. 아. 돼지들이 호박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 호박을 뒤집어 쓰면 돼지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잡아먹고. 예.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있어요. 제 49호다. 49. 북한은 뭐 39호, 38호실 막 이러잖아요. 49호 병원이 바로 정신병원이에요. 그래서 황당하게 보고 제 49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호박 쓰고 돼지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혼을 부정하잖아요. 지가 왜 정권을 물려받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백두 혈통인데 백두가 뭐예요?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항일 투쟁했다. 백두산 밀양에서 김정은이 태어났다.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하버스 교정은. 근데 그 다리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다리를 집권의 그 지지대를 자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이걸 계속 고집하면 이건 김정은 정권의 끝의 시작이다. 북한 주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북한에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아무리 북한이지만 이거는 안 된다. 그럼 북한의 군부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 혹은 요걸 기회로 내가 한번 저 자리 해볼까 이럴 수는 없나요? 그 이제 어마어마한 통제세 때문에 예. 북한 군부는 고개 들기는 어렵고 다만 모든 사람들이 눈빛은 알고 있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발적인 준비되지 않은 폭발, 준비되지 않은 봉기, 폭동, 저항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좋습니다. 박사님, 기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치적인 성향과 나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지금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 저 못 사는 나라 그냥 알아서 저러고 살아라 해라. 전쟁만 안 나면 되지. 통일되면 돈만 나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노인 부양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소리야. 또 안보적인 측면으로 저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북한을 우리가 그렇게 부양하기 싫어도 저걸 우리가 먹지 않으면 중국이 먹을까 안보적인 불안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평화 통일이지만 또 반대로 이제 노년층으로 갈수록 이제 민족적인 이렇게 시선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정말 남북 관계가 정말 어려운 시기 같은데 우리 국민 개개인 여러분이 뭐 어떻게 좀 정부를 응원을 하고 요거를 좀 도와줘야 되지 무조건 막 반대만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내와 자신감이 뭐냐면 만일에 한쪽 팔이 아프면 이쪽 팔이 아프면 나머진 편해요? 불편하죠. 이걸 젊은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남북은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 분단 체제는 그냥 니네끼리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북한에 거대한 혼란이 생겨봐요. 우리가 안전하겠어요? 핵도 갖고 있는데. 핵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만 잘 살면 돼. 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죠. 세계 한류, 문화 선도, 북방력 5위. 맞다니까요. 자꾸 핵 없다고 5위. 그 사람들 맞아요. 제일 직접적으로. 경제력 10위. 이번에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칸 십빌딩 그레이터 어게인 갖고 트럼프 입 찢어지잖아요. 네. 중국이 세계 조선 54, 우리가 28%, 일본이 11%예요.
미국은 0.1%예요. 우리 28%는 다 고부가 고급 선박이에요. 중국이 못하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이에요. 근데 왜 OECD 자살률 최고? 왜 OECD 이혼율 최고? 왜 OECD 출산율 최저? 사회 갈등 지수 거의 사상 최고. 왜 그렇겠어요? 분단 때문이에요. 분단이라는 거대한 불안이 우리의 선택과 집중, 위너 테이크스 올, 관용, 배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치열한 경쟁, 여유가 없고 휴가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휴가 갔다 오면 왜 피곤해요? 휴가 가면 쉬어야지. 그쵸. 그것도 치열하게. 그러니까 분단 체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왜 젊은이들이 20살, 10대 후반, 20대 전후에 꼭 군대를 가야 되죠? 모병제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휴전 국가니까. 그러니까 전쟁 국가니. 왜 유럽이 나토 GDP 1%일 때 왜 우리는 2.5, 3% 계속 쏘았죠? 전쟁 날 수 있으니까. 전쟁 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왜 우리 남 PD님 부동산 전문가죠? 네. 지금 남쪽으로 갈 때 땅값이랑 서울 한강, 북쪽으로 갈 때 땅값이랑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남쪽으로 갈수록 비싸죠. 남쪽으로 가면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인가요? 네. 철원까지 가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거리는 훨씬 가까운데. 맞아요. 남쪽으로 갈 때는 어마어마한 현대화된 아파트 빌딩 산업단지가 있어요. 네. 혁신단지가.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너무 빡빡- 가옥공장, 그쵸. 중소기업, 그 다음에 돈 밭이잖아요. 그죠? 네. 왜 이래요? 분단 때문이에요. 그 전쟁 나면 위험하니까 주요 시설을 북쪽에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 대륙인데 한 번도 육상으로는 외국을 못 나가요? 물류 체계가 왜 100% 해양으로만 가요? 우리는 불편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나 힘든 거. 젊은이들이 힘든 이유는 분단 때문이라니까요. 분단이라는 게 해소되면 어마어마한 찬스가 예요. 이게 놀라운 신세계가 벌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분단돼 장애가 있었으니까 네. 분단이라는 이게 불편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김정은 정권이 통일민족개념 안에 아니 그건 북한의 미래가 없는 거네 그러면 통일을 당장 할 수는 없고 당장 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통일은 먼 미래에 밀어넣고 남북이 싸우지 말고 평화상 구축하고 경제적으로는 오고 가고 그리운 사람들은 만나고 이렇게 해야만 이 사회가 정상화되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 우리 이제 같이 살까? 하면 같이 살도 되는 거고. 그건 진보든 보수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불편함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김정은이 사실 김정은 정권이 불법적인 거는 이제 맞지만 우리나라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정확하게 지금 북한 정권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파악해야 되고 가령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오판을 하기 딱 좋은 시대이긴 맞아요. 트럼프 좀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 아니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시원시원하게 화끈하다 이렇게 멋있다는 분도 있는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최초 거의 아니면 유일한 러시아와 미국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사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김정은 시각에서는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김정은이 이런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현실을 깨닫게 우리가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네가 잘못됐고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뭐 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전쟁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 정착을 위해서 상호간에 있던 노력 근데 그 상호간에 있던 노력은 북한에 대해서도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정권이라든가 혹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전제를 가지고 논의라든가 아니면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옹달 책방을 대통령도 보고 국회의장도 보고 여야 정치인 다 본다면서요? 그래서 그런가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네. 그러니까 북한 설득도 하고 북한의 입장도 이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된다. 말 안 들으면. 애 키울 때 이 쌍둥이 있으시다면서 애 키울 때 오냐오냐만 해도 안 되고 그쵸. 압박만 해도 안 돼요. 맞아요. 어쨌든 얼르고 설득하고 이해도 하고 그렇지만 안 되면 회초리도 들어야죠. 네. 혼내야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 회초리만 들지 말고 또 너무 이해만 해도 안 되고 그걸 잘 융합을 시켜서 김정은 정권을 같이 공생하는 이 통일과는 먼 길로 이끌어내야 돼. 좋습니다. 저희가 또 별도 시간 또 나중에 이슈 있을 때 가져와서 조금 더 깊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든 생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분단 체제가 아니었으면 지금 국방비에 쓰는 돈 한 1%만 떼서 지금 복지로 하면 이게 나라 출산율이나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훨씬 사정이 좋지 않을까. 비행기 미사일 쏘는 막 1,000억, 2,000억씩 한다면서요. 지금 100,
50억 예산이 없어서 막 지원이 없어지고 이러는 판인데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사건이 사실 작년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요게 한동안은 뭐 북한의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게 12월 3일 우리나라의 계엄령과 연관이 있다라는 뉴스도 있고 최근에 PD수첩 방송에서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원래 작년만 해도 북한의 오물풍선 이런 것들이 막 서울에 나왔었고 그전에는 또 북한의 무인기가 뭐 용산 대통령실 지나갔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2024년 10월 3일, 9일, 10일에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났고 그중에 한 개는 추락해서 GPS 좌표라든가 각종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북한 김여정이 이 무인기는 남한이 보낸 것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의 자작극으로 의심되었으나 그 후에 12월 3일 계엄령 이후 계엄 혹은 계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엄 주동자들과 이런 무인기 작전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게 특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긴장 상태가 나면 계엄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거나에 대해서 반발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올 때 계엄군의 정당성이 늘어진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의혹이 제기돼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북한 김여정이 발표를 한 직후 계엄 전부터 이렇게 추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실 이런 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드론 작전을 해야 되는가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던 아이템이었는데 계엄이 나니까 지금은 너무 무섭고 물론 실제적 진실을 판정하기에는 사실은 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법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엄령도 잘 희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골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평양에 북한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전단 통이거든요. 북한이 공개한 거예요. 네. 지금은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고 또 적경지역 주민들도 안전도 있고 그래서 민간 단체들도 다 자제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전단 살포를 주요 단체들은 안 합니다. 네. 과거에 전단 살포 민간 단체 하고 저하고는 잘 알아요. 그 단체들 내용도 알고 있고. 자, 이걸 처음에 보고 나서 북한이 공개했을 때, 자, 우리 김 기자님이 자작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린 자작극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능성 없다. 왜냐? 어떻게 공개했느냐? 북한이 직접 공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 상공이 뚫렸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자작극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이에요. 최고 존엄이에요. 네. 자작극을 하는데 자기 집무실 상공이 뚫렸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일에 위원장 동지, 그 위원장, 국무위원장 상공이 뚫렸다고 얘기합시다. 그럼 그 즉시 처형해. 김정은 얼굴에 흑칠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 머리가 그것도 3번이나 뚫렸다고 그랬거든요. 자작극일 가능성은 없다.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군이 했다. 가능성 없다고 봤어요. 왜냐?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 첫째, 너무 어설퍼요. 3D 프린터로 부품 이상하게 만들어서 급조해서 네. 무인기에다가 긴 끈을 달았어요. 3D 프린터로 해서. 그리고 통을 묶었어요. 이거는 민간단체도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이렇게 수준이 낮다. 너무 허술해요. 전단 내용을 봤을 때 탈북한 친구들하고 분석해 봤을 때 이게 뭐냐 1년치 뭐 쌀 몇만 톤이 부족하고 멀삼 이렇게 막 도표를 그려놨거든요. 네.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전문적인 탈북 민간단체들은 전단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살포가 안 돼요. 이게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걸 그대로 공개한 거거든요. 그럼 전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가서 하늘에서 비닐이 펑 터져야 광범위 현장에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아주 조잡하게 만들었거든요. 평양이 공개한 무인기는 전단 살포용이 아니고 정찰용이에요. 뭘 달 수 있는 페이로드를 달 수 있는 기체가 아니에요. 거기다 어거지로 단 거예요. 전단을 살포할 기체라면 기체 안에 F-35처럼 내부 무장창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달고 가면 비행기가 비행하는데 저항이 많이 생겨요. 오히려. 이건 급조한 전단도 전문단체가 아닌 만일에 국군 심리전단이나 드론단이 했다면 이렇게 안 하죠. 우리 그때 판단은 이건 한국군이 아니다. 만일에 한국군이 했다면 조금 쉬운 말로 쪽팔린 거다.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민간단체보다 못하다. 한국군도 아니라고 했어요. 세 번째, 그러면 대북 전문단체가 했느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용어도 이렇게 안 쓰거든요. 저와 대북 NGO들 판단은 뭐냐면 또 제가 수송을 해봤어요. 주요 민간단체가 했는지 탈북단체가. 우리 안 했어? 다 안 했어요. 해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럼 남는 건 뭐냐? 우리가 내린 결론은 드론 기술이 있는 단체다. 드론 기술은 상당하다. 그러나 전단이나 살포장치나
이쪽을 보면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드론의 상당한 기술인 동호회가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전단을 살포한 것 같다라는 게 탈북단체들 전문단체들과 저의 판단이었어요. 그때 회의도 했어요. 왜냐 탈북단체들이 안 했으니까. 저도 NGO가 있거든요. 왜 NGO를 뒤집어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작극 아니다. 가능성이 없다. 한국군이 했다면 저렇게 할 리가 없다. 쪽팔리다. 전문적인 대북단체도 아니다. 드론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단체가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설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드론을 우크라이나가 워낙 잘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뿌리가 아니야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추적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특검에서 나오는 걸로는 한국의 드론 사령부가 보낸 것이 거의 확실하고 다만 쟁점은 이것을 보내는 게 합법적이냐 혹은 이것이 옳은 거냐 옳지 못한 거냐 이걸로 다소 좀 논의의 주제가 옮겨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몰라요. 외환인지 아닌지. 그러나 지금 나온 상황에서는 정규적인 장치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만일에 우리 군이 관계되는지 아닌 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에 했다면 비밀리에 급조해서 갑자기 준비 없이 한 거 외에는 우리 드론사나 심리 전단을 너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마추어틱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일부러 소리까지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소음까지. 네. 들키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북한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드론 안에 내부 항적 기록 상체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제대로라면 한 번 갔다 오면 그걸 다 지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들켜도 그거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건 아마추어가 해도 일부러 들키려고 하지 않는 한 왜 기록을 그대로 놔버려줍니까? 항적을 그대로까지. 이상하네요, 좀. 기자님은 이 드론 사령부라든가 이런 대북 관련 취재도 하셨을 텐데 우리나라 드론 관련 기술력이 이 정도로 떨어집니까? 국군이?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맞는 건 맞고 제가 작년에 사실 드론 관련 다큐멘터리를 했을 때 드론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드론 사령부랑 이 드론도 취재를 했어요. 기본 한국이 사실 드론이 약한 건 맞는데 약한 것 치고도 너무 좀 군사적인 수준에선 부족하다. 이래서 박사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그래서 현재까지 추정되는 유력한 북한에 추락한 드론 S모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의 그 대형 방위산업체가 이 연구 용역 그러니까 중간에 중개를 한 다음에 국방과학 연구소 의 발주를 해서 만드는데 원래는 이게 소형 정찰 무인기였어요. SBAT라고 하는데 북한에 보내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북한 드론이 옛날에 사드 기지를 촬영했다 뭐 이런 걸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어떻게 했냐면 농업용 드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뭐 가뭄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한 중국산 드론인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DSLR 카메라 있잖아요. 우리가 촬영이나 출사할 때 그거를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그걸 자동으로 셔터를 눌러서 찍게 하고 그걸 되돌아오는 그런 원시적인 드론을 썼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이긴 한데 원거리 소모성 전시 상황이나 이런 데 아닐 때는 쓰기엔 괜찮다라는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시험했어요. 테스트 과정에서 지금 육군본부라든가 육군본부라든가 방위사업청에서 이 테스트 보고서에 대해서 저도 입수를 했는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했느냐 쓰긴 쓰자 전투용으로 쓰지 말고 연구용 훈련용으로 쓰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원래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훈련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도 훈련용 무인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훈련을 한다면 이제 실제 군사작전에 들어가려면 이게 일단 격추가 안 돼야 되고 은밀하게 숨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북한을 보내는 무인기는 따로 있었고 요것들은 소리도 너무 크고 소리가 어떤 거냐면 모터를 사용해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드론이 아닙니다. 일종의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RC 비행기라고 무선조종 항공기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이 엔진들을 받아서 썼다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걸 엔진을 또 한번 바꿨어요. 바꿔서 소리가 좀 작은 걸로 바꿨다고 해도 이게 모터보다 훨씬 소리가 큰 거예요. 모터를 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전기차랑 기름차 차이가 항속거리 차이라고 하잖아요. 뭐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냐 없냐 얘에서 전기차는 아직 기술이 멀었다는 건데 요것처럼 모터를 사용하면 또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그러니까 소형 그 무선 조종 비행기에 사용하는 엔진을 장착했다. RCS라고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전투기 막 스텔스 성능 이야기할 때 RCS라는 걸 항상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레이더에 어떠한 크기로 잡히냐 소형정찰 무인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안 잡힐 때는 엄청 작게 잡히는데 크게 잡힐 때는 거의 전투기 마냥 잡힌다는 거예요. 소리를 몇 데시벨이라 하는 것처럼 전파의 단위도 데시벨로 하는데 특정 부분에서 뭔가 제 레이더에 너무 잘 잡혀서 이걸 수정하려고 하니까 근데 수정할 때 돈이 더 드니까 수정하지 말자 대신에 요거는 전투에 쓰지 말고 훈련에만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가 이번 사건이 나왔습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100대
100대를 구매하고 지금 현재 드론 사령과 80여 대를 운용 중인 것을 알고 있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출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소리가 다 들린다. 왜 소리가 다 들린다는 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평가 보고서에서 이 테스트를 할 때 구름길 하늘에 드론은 안 보이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2km 상공에서 비행을 하는데도 소리가 들렸다. 이런 보고서 기록이 남아있는 건 첫 번째. 러시아 대사가 평양에 있는데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이 드론 소리 들었다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평양은 밤에 차도 안 지나고 아주 조용한데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드론 동호회를 의심을 했냐면 극히 일부 드론 동호회가 금강산을 찍어왔다.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다. 이런 설들이 바닥에 퍼져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일부 영상은 인터넷에 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금강산 지역이라고. 드론 동호회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적당한 드론에 평양을 다녀오는 그런 항적을 그릴 수 있는 드론을 제작하는 데는 몇백만 원이 안 든대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종합해봤을 때 이 대북 민간단체, 탈북자 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평가를 해봤을 때는 그러면 민간 수준에서도 충분히 저런 거 만들 수 있다. 저 정도 전단, 저 정도 투하 장치면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내린 판단이 바로 자작극은 아니고 군도 아니고 전문단체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모르죠. 현재 수사 결과를 나와보면 알겠죠. 지금 검찰에서는 그 계엄령 관련해서 공포 분위기, 전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비선 라인을 쏘고 우리 군 쪽에서 비선적으로 보낸 거 아니냐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우리 군에서 만약에 실제로 보냈다고 해도 박사님 기자님 평양에 무인기를 우리가 군에서 보낸 게 문제가 됩니까? 북한도 당시 우물풍선 막 남쪽에 보내고 했잖아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2022년 12월이죠. 12월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서 용산 상공까지 왔고. 네, 북한도 무인기 보냈잖아요. 우리는 뭐 쿠브라, KT-1까지 동원해서 격추시키려고 했지만은 이제 낙탄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민간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서 보복 차원으로 무인기를 보냈거든요. 즉각 유엔군 사령부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우리한테도 우리는 정당 방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도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왜요? 우리는 뭐 적절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어쨌든 간에 정전협정이 준수가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드론이 왔잖아요. 드론 온 거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죠. 근데 우리가 보낸 것도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보낸 건 확인이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애매하잖아요. 도라는 같지만 우리가 보낸 게 확인이 됐잖아요.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즉각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우리 군하고 좀 한동안 껄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현재 무인기의 상호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군은 뭐 비례 대응 원칙 혹은 세배 대응 원칙이라 해가지고 북한이 포를 한 발 쏴면 세 발을 쏴서 같은 걸로 쏜다. 뭐 이런 식으로 포사격이라든가 이런 군사작전에 대응하는 것들 군사 그 작전 개념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된 게 아니라 유엔 사령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정전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이 하는 거를 뭐 강제로 말릴 수는 없어도 그게 잘 됐다고 그 정전협정위원회가 말하진 않아요. 이런 그 회색지대에 있던 게 문제가 있고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우리 드론 사령부가 보낸 걸로 그게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법적인 이슈가 어떻게 있냐면 처음에 이제 일부 정치인들의 외환죄라고 해가지고 왜곡을 위해 가지고 이제 군사적인 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로 기소를 할 수 있다 주장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습니다. 무조건 사형을 받는 것은 저도 이런 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다만 외환죄는 문제가 뭐냐면 통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북한이 이루은 걸 하는 거를 사전에 교류를 한 증거가 있어야지 이게 유죄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다 사실이라 치더라도 일단 북한이랑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도 낮고 그걸 증명할 수도 없어요. 김정은이 나 연락 받았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아마 특검도 외환죄로 기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만약에 이게 기소될 사안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이적죄로 아마 기소가 될 수도 있다. 혹은 기밀 누설죄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광범위한 행위가 적용되는데 직접적으로 적한테 물자를 주거나 무기를 주거나 적 대신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거 말고 기타 등등 뭐든지 적한테 이로운 것을 하면 이제 일반 이적죄로 하는 건데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것이 증명되면 이게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죄인데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것 무인기를
무기를 북한에 보냈을 때 우리한테 더 좋은 거에 맞냐? 아니면 북한한테 이게 더 이로운 일이었나? 요게 대해서 법적인 걸로 이제 만약에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논쟁이 되고 이게 판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법적인 걸 말고도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 때 안 들켰어야 됐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김정은을 괴롭히고 김정은에 대해서 자격을 주고 곤란하게 만들려면 들키지 말았었어야 됐다. 들키다 보니까 이들이 역이용도 하게 되고 거기다 자료도 남아있으니까 이게 증거가 되니까 한국이 부정을 하게 되면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멀쩡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왜 이래야 이러면서 이게 전체적인 군국이 저하되는 부분, 북한의 내부 단속용을 쓰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 사건이 안 들켰다. 만약에 이제 한국이 보냈는데 들키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전단통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보냈지? 북한의 그 남한 애들이 만드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데 노력이 드는 거나 혹시나 북한 내부에서 이걸 뿌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될 때 그 막대한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군사작전 측면에서는 이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군사적으로는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기자님, 그러면 북한의 이제 위협에 좀 우리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정당하게 그럼 대응을 하면서도 국제사회 정전위원회에서 좀 비판받지 않는 그런 대응 자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드론은 숙명이다. 그 드론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드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예를 들어 소총이 처음 나왔다고 소총 게임 체인저 아니거든요. 남들 다 가지니까. 네.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번 드론의 전략 전술적 차원을 보면은 드론 자체의 하드웨어도 개발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드론을 어떤 체계에 어떻게 통합시키고 어떻게 전략 전술을 쓸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대드론 체계. 드론도 있지만 창과 칼이니까 이걸 막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아요. 제밍도 있고 샷건도 있고 여러 가지 교란 장치도 있고 드론의 장점은 뭐죠? 가성비죠. 싸다. 싸다. 그러니까 1원짜리로 100원짜리 탱크를 부실 수 있는 거고 드론을 떨어뜨리는 장비는 많지만 문제는 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뭐 세계 최초라고 그러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뭐 세계 최초는 아닌데 실전 배치한 천광이라고 하는 레이저 무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레이저 한 발당 가격이 2,000원 정도예요. 오, 되게 싼 거 아니에요? 네. 레이저는 특징이 기술적으로 일단 출력을 높이고 충전 시간을 아주 짧게 하면 영화에 나오는 듯이 그냥 샥샥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수백 발을 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럼 드론이 무용화되거든요. 그거 하나 맞으면 드론은 떨어지는. 그럼요. 지금은 천광의 레이저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맞으면 끝나질 않고 네. 출력이 약하니까 2, 3초간 태워야 되거든요. 향후 기술을 개발되면 맞는 즉시 충전도 바로 즉각해서 빔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쏠 수 있는. 우리 스타워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대드론 체계를 드론 하드웨어와 함께 활용하는 전략전술, 체계 통합, 대드론 체계. 요게 이제 이번에 간접적인 교훈이고 또 하나 정치적 교훈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군사적 모험주의, 다시 말해서 갈등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만일에 우리 쪽에서 보낸 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반응을 했다면 우리 쪽은 더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T4 태스로 갔을 거 아니에요. 끔찍하죠. 이게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기자님이 요번 평양 무인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걱정과 함께 글을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또 요번 사건과 비슷해서 23년 칼럼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사실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은 그 박사님 말씀하셨던 용산 무인기 침투 사건 요것과 연관되어서 지어야 됩니다. 용산의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가 사실은 가장 저한테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그때 당시 칼럼을 쓴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인기 작전을 준비를 하는데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는데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올해까지 북한에 침투시키 드론을 급하게 만들려고 보니까 기술적 위험성이 크다. 기술적 수준이 낮으니까 북한이 요격하지 않아도 알아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락한 무인기로 북한이 역으로 선전 심리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 의해서 만약에 격추당했을 때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의 불안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말로 북한 영토에 무인기를 굳이 보내야 된다면 급하게 복제품이나 시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무인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1월 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이번 사건이 진짜라고 본다면 제가 쓴 거를 다 역이용해서 거꾸로 다 해석해서 보낸 걸 수도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이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북한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항상 그 도발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앞으로도 사실 계속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막고만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킬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이번 사건으로서 좀 정밀하게 생각해야 된다. 단순히 군인 논리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진화될 것인가. 요게 대해서 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또 요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엄령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건 당연히 뭐 판단을 해야겠지만 우리나라 군이 요번 계기로 잘 각성을 해서 들키지 않고 북한을 필요할 때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우리도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좀 그렇게 발달할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군을 위한 변명을 하나 해드리면요. 네. 우리 군의 드론 작전 부대와 심리전 부대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믿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